안녕하십니까. 어제 광주에서 발생한 그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친 사건, 계속해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지만 더 피해 사실은 나오지 않는 걸로 일단 보입니다. 오늘은 경찰이 나가서 이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나면 이번 사건의 원인이 또 드러나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계속 되풀이 되느냐. 9명이 숨진 사건이니까 나오는 얘기도 구구절절 참담합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버스를 타면서 아빠에게 아빠 사랑한다, 곧 버스 타고 출발한다 라는 문자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이 되고, 아들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가던 어머니가 숨지고, 또 앞자리 뒷자리로 아빠와 막내딸이 나란히 앉아가다가 아빠는 중상을 입고 살고 딸은 숨지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층짜리 건물이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가로수가 있어서 버스를 덮치긴 했지만 이렇게 또 중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그 건물이 넘어지는 그림 영상들을 모두 보셨을 겁니다. 이 5층짜리 건물이, 그것도 길가에, 그것도 그 큰 길에 버스가 다니고 승용차가 다니는 그 길가에 5층짜리 건물을 지금 철거를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장을 제가 꼼꼼히 가보지 못한 입장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쳐다봐도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저렇게 허술하게 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변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이 가서 현장 조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니까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첫째, 5층짜리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도로가 쪽이 아닌 안쪽부터 그렇게 건물을 파고 들어가면, 그 흙들을 그렇게 쌓고 파고 들어가면 겉으로 남은 거 껍데기 건물이 위험해진다는 건, 그건 바보 아닌 다음에는 모두 다 아는 문제 아닙니까? 그 건물이 만약에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 정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조각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앞으로는 그 먼지가 날리지 않는 정도의 그 천막만 쳐놓고선 철거 작업을 하는 것, 이게 지금 안전장치를 제대로 한 건지 이 모두 드러나겠지만, 이렇게 허술하게 건물도, 지금 집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다가 종종 사고가 나곤 합니다. 근데 길가에 있는 5층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어떻게 그림으로 봐도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또 두 번째,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철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철거 작업을 하는 와중에 두 사람은 나와서 그 도로가에 나와서 신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인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거기서 지금 건물 잔 부스러기가 떨어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통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깃발을 들고. 통제를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과 그 작업자들은 이게 무너지기 조금 전에 모두 다 대피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무너질 징후가 보였으니까 대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작업자들이 아니라 이 신호자들, 이 수신호를 하는 이 신호자들만이라도 그 버스가 오거나 승용차를 오는 건 금방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전문적인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운전자들도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 달려오는 고속도로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내 차가 고장이 났으니까 안전장치를 하는 수신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신호를 하러 나갔던 그 작업을 하는 분들이 왜 그 차량들은 통행을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지금 작업자들이 대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붕괴의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알아차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게 10초, 20초면 간단하게 도로 통제까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왜 그걸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부터 시작해서 철거 작업을 하는 업체 모두 조사를 하고 노동청 조사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러면 모두 원인이 드러나겠지만, 당장 그냥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상식적으로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 저걸 못 막았지? 왜 저런 안전장치를, 저렇게 허술하게 안전장치를 해놓고 철거 작업을 할 수가 있지 도대체?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위험한 건물 철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성면 부스러기가 날리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또 환경적으로 그 공해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변을 다 가둔 다음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장 내부를 지나가는 행인이 사실은 들여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게 잘 하는 게 이제 오래전부터 많이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가에 그것도 5천 건물을 철거를 하면서 그 시내버스가 다니고 승용차가 다니는 그 지금 보셨지만 영상을 보셨겠지만 건물이 무너져서 시내버스를 덮치는 그 상황에 주변에 막 승용차는 급정거를 하고 이런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국회의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권익위원회에 맡기기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진즉에 민주당보다 먼저 했어야 될 일을 진즉에 했어야 될 일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다행이고 내일 당대표 새 당대표가 뽑히면 특검을 받는 방법 특검을 하자라고 민주당이 오히려 제안을 해서 특검을 하는 방법 국회의원들이 특검을 받아야 그 다음에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간단한 논리 아닙니까? 저는 영화 그 칼싸움 하는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 언제나 보면서 제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의 전설적인 칼 무사라고 하는 미야모토 무사시는 평생 그 칼싸움을 해서 져본 적이 없고 뭐 70여 명과 싸워서 모두 이기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수십 명과 칼싸움을 해서 모두 이깁니다. 또 주인공은 전혀 다치지도 않고.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정말 금술에 능숙한 뭐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십 명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1대1로 싸우더라도 조금만 훈련된다면 자신 하나도 다치지 않고 상대방을 제압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칼싸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당은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200석 가까이를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입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을 제압하려면 국민의힘도 팔다리 정도는 잘려나간다라고 하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대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49대 51의 싸움입니다. 민주당을 이겨내기 정말 힘들 겁니다. 막판까지 숨죽이는 안심할 수 없는 승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야권이 현재로서 유리한 국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로 꼽히는 윤석열이 지금 전체 대선 후보 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위안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팔다리 정도는 자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 특검을 못합니까? 공수처에서 이제 또 윤석열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공수처가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시민단체의 고발 조치에 따른 것입니다. 옵티머스 문제가 일부 불거졌을 때 그때 옵티머스를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거 국회에서 여러 번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부분이고 그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옵티머스 그 피해자들이 입을 피해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윤석열 총장이 여러 번 국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야당도 공격했고 여당도 공격했던 부분입니다. 또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그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혐의입니다. 수도 없이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국회에서도 수도 없이 거론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저는 뭐 공수처가 뭐 제대로 수사를 해낼 뭐 능력이나 갖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번 대선은 어차피 진흙탕 싸움입니다. 뭐 무슨 짓이든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뭐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괴롭히기 차원으로 계속 수사를 하게 될 것이지만 크게 걱정되는 부분들은 아니다. 지금까지 다 나왔던 얘기들이고 또 한 가지 지난해 보셨겠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추미애가 직무정지 조처를 내렸을 때 윤석열이가 거기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 윤석열이가 차근차근하게 대응해 가면서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을 무릎 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은 법 전문가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문제고 윤석열 총장이 잘 대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윤석열 총장의 그 장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그 처가 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자신에 대해서는 또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오늘부터 착수하겠다는 것이고, 이런 형국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윤석열 그 장모의 지금 뭐 3년 구형을 했죠, 검찰에서. 그 요양병원 부분과 또 더 나아가서 윤석열이 뭐 결혼하기 이전의 것이라도 윤석열 그 장모와 처갓집이 그 부동산을 통한 뭐 여러 가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윤석열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은 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도의적인 비난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도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결혼도 50 넘어서 한 사람이 뭐 처갓집의 재산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자세히 알겠느냐, 관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그럴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장모와 사위가 누가 뭐 이런 재산 문제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서로 다 합니까?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장모와 사위 간에도 뭐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또 집안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처가의 재산 부분에 대해서 사위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또 사위가 묻기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은 보통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라는 그 점을 추정을 하건대 윤석열이가 모르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꼼꼼히 윤석열이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이가 뭐 장모가 10원짜리 한 장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다고 했다 하더라, 뭐 이런 말을 또 누가 옮기면서 중간에 그 말이 뭐 윤석열이 직접 했느냐 직접 하지 않았느냐, 10원짜리를 가지고 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에게 덮어 씌우기, 뭐 정진석 의원이 오늘 자신이 옮기는 과정에서 그 10원짜리는 좀 왜곡이 되었다, 그래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그건 뭐 과장이라고 해도 좋고요, 강조하는 대목 아닙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자신의 결백 뭐 이런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좀 강조해서 과장해서 얘기하는 표현법에 불과한 것이죠. 그걸 가지고 덮어 씌우려고 하는 뭐 민주당이나 그게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뭐 왜곡이 됐다고 논란을 벌이는 일이나 모두 좀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